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무성론으로 대단한 게 관심을 가진 그만큼만 허락을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이 책의 첫 문장이 나는 돈을 좋아한다 라고 썼어요. 와, 너 이거 얘기하신 거 처음 봤어. 와, 대단하시네. 아니, 나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입니다. 요즘 주식시장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오늘 얼굴만 봐도 바로 알아보실 수 있는 셀럽을 처음으로 자이언트TV에 모셨습니다. 2014년까지 매주 일요일 밤 9시면 전 국민을 거실에 모여서 TV를 보게 만들었던 KBS의 개그 콘서트 아시죠? 황금기를 이끌었던 개그맨 황현희 씨를 오늘은 작가님 자격으로 오늘 자이언트TV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이렇게 개그맨이 아닌 작가로서도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경제 채널에 요즘 많이 나가고 있는데 오늘도 한번 최대한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 제 뇌에서 한번 다 펼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개그 콘서트에서 방송하셨던 시절에도 되게 좀 진지하지만 웃긴 예상치 못한 포인트에서 이제 관객들을 자지러지게 하는 그런 개그를 주로. 근데 그 생각해보면은 제가 좀 진지해요. 네, 사실 뭐 개그맨들 사이에서도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선배님 어떻게 개그맨 되셨어요? 라고 할 정도로 좀 진지하고 뭔가 무대에 서는 것도 좀 부끄러워하고 막 그런 성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이제 목표의식이 생겨서 그렇게 이 개그 콘서트 안에서 내가 개그맨으로서 성공을 해야 되는 그 비겁한 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주변에 없는 캐릭터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바보 분장을 한 바보 캐릭터는 있어도 멀쩡하게 차려입은 바보는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정장을 입고 헛소리를 하는 그런 개그 캐릭터를 만들었었죠 그때. 예. 항상 뭐 개그맨 하면 보통 뭐 몸개그를 하거나 슬랩스틱처럼 뭐 넘어지거나 아니면 되게 못생기게 일부러 분장을 하고 나오시거나 그런 뭐 선입견이 있었던 적도 있는데 되게 정장 말끔하게 차려입으셨는데 되게 빵빵 터지는 그런. 혹시 뭐 유행어 몇 가지 또 오늘 촬영하신 김에 옛날 추억을 한번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추억? 조사하면 다 나와. 군성시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오늘 진행하시는 거 보니까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분은 왜 이러는 걸까요? 막 계속 나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누가 그랬을까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사실이야 진짜야 뭐 이런 것도 시인 때 했었었고 빵빵 터집니다. 저 자료 화면 이거 저작권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저도 최대한 찾아서 궁금해보겠습니다. 저작권 위배됩니다. 위배되니까. 이거 그 갖다 쓰는 거 돈 많이 내야 돼요. 그냥 KBS 유튜브에서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파로 넣으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이거 방송국까지 제가 걱정을 해드려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또 MBN을 위해서. 저희도 뭐 개그 콘서트 같은 프로그램 하나 만들게 되면 저도 한번 나중에. 예전에 MBN에서도 공채 개그맨 뽑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 MBN이도 코미디 뭐 하여튼 개그 프로그램 하나 있었어가지고 잘 안 돼요. 그때 워낙 또 개그 콘서트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MBN 쪽에서 코미디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습니다. 요즘 뭐 또 방역 기준 최근에 방역 기준이 강화됐다고. 코미디 빅리그에서 개콘 출신 개그맨들 2명 이상 못 모이게 한다는 소문도 있던데요. 아 그래요? 뭐 오늘 없어지는 곳이라 뭐 그 이야기는 저도 거기서 퇴출이 된 사람이라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무튼 또 사설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투자자 황현희로서 오늘 한번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인기 코너였던 이제 황현희 PD의 소비자 고발, 또 범죄 재구성, 또 불편한 진실 이런 걸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이제 개그맨이 아닌 투자자의 길을 걷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 개그맨 생활, 코미디언 생활에서 정말 과하게 분에 넘치는 시청자분들의 우리 나는 국민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잘했다기보다도 그때 판이 너무 좋았고 그때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사람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 그 운이 좋았던 시기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지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노동으로서 일할 수 있는 가치나 이런 몸값이 책정이 되면서 충분히 그렇게 먹고 살고 지금 내가 벌고 있는 돈이 평생 갈 줄 알았죠. 그리고 이 일을 이 시장 안에서 내가 평생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이 시장 역시도 그러니까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 역시도 영원히 이어질 거라는 착각을 제가 한 3개의 착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착각을 하면서 안이하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제 무형자산이 깎여져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코너를 만들었는데 그 코너가
저를 발전시킬 줄 알았는데 저를 계속해서 깎아먹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코너를 짜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되고 또 새로운 코너를 만들어도 우리는 살면서 많은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또 이런 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는 분들도 이제는 황현이 식상해 이제 뭐 10년째 저러고 있네 라는 이제 모습을 보시게 됐었고 저 역시도 계속해서 자기 복제를 계속 진행해 왔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 시장에서 이제 퇴출이 되게 됩니다. 퇴출이라는 건 이제 쉽게 말해서 잘렸다라는 얘기죠. 더 이상 개그 콘서트를 할 수 없는 곳이 됐고 개그 콘서트 뭐 거기에도 뭐 같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코미디라는 그 공개 코미디라는 시장도 이제 쇠퇴기가 시작되는 그 시기였던 것이죠. 그러면은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거의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해가면서 집에서 거의 한 3개월 정도 나오지 않으면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나의 이제 다음 스텝은 무엇인가? 뭐 다른 이제 연예인들의 이제 행선지인 뭐 예능 출연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의 능력 부족을 들을 수 있겠지만 예능이라는 것도 만약 그 자리에서 자리를 잡는다면 나는 언젠가는 또 이 시장에서 퇴출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러면 지금 많은 개그맨들의 선택지인 유튜버가 돼볼까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유튜버 역시도 구독자를 모으는 단계 자체도 쉽지가 않고 그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또 그 쇠퇴기를 겪을 것이라는 게 또 분명해졌거든요. 그렇다면 오롯이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나만의 소유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결코 일은 이제 소유를 할 수 없다라는 개념이 잡혀버린 거죠. 오랜 생각 끝에. 그렇다면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에 주변을 둘러봤더니 제가 소유할 수 있었던 거는 그동안 개그맨 생활을 해서 저의 시간과 노동력을 들여서 투자했던 통장에 남아있는 시드머니. 예. 그 시간과 노동의 대가로서 받았던 열심히 모아놨던 다른 사업 하지 않고 착실하게 모아놨던 그것만이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 경제적 자유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이 투자로서 내가 오롯이 소유할 수 있는 장르가 되진 않을까라는 그 시작점에 서게 된죠.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경제 공부를 이제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진짜 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뭐 그 생각 하시잖아요. 우리 또 시청자분들도 투자 다 하시고 계시고 이게 관심이 있으시니까 또 이 채널을 또 구독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해야 돼라는 게 감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시험을 봐서 경제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이제 원론을 배우는 그 시간을 이제 가졌던 것이죠. 그 원론을 배우다 보니까 다른 또 이제 목마름이 시작이 되고 다른 장르의 공부를 하게끔 저를 계속해서 인도해주고 그다음에 실전적인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를 휴학하고 닥치는 대로 책을 읽으면서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게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2008년에도 KBS 연예대상 코미디 부문 남자 우수상을 또 수상하신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동실의 남자 개그맨 가운데서는 되게 사실 그 최고의 위치, 영예 뭐 이런 거를 받으신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이 방송을 통해서 뭐 솔직히 말씀드려 저는 단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지금 개그 콘서트를 생각하면 한 4, 5, 6등 정도로 이렇게 꾸준하게 했었던 거지 한 번에 폭발력 있게 막 대한민국을 쥐었다 폈다 할 정도의 개그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 폭발력은 이제 뭐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뭐 이정수 선배라든가 뭐 박준영 선배님 뭐 생활사투리 뭐 갈갈이 삼형제 뭐 강성범 선배 그다음에 뭐 안어봉 막 그다음에 뭐 유세윤 복학생 막 이런 캐릭터가 사실 폭발력 있는 거지. 저는 굉장히 그냥 제가 가장 좋아했던 말은 황현희식 개그다라는 말을 제일 좋아했고 제 캐릭터를 유지하느냐 바빴죠. 저는 그렇게 뭐 최고의 위치까지 가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 그러면 자 14년에 어쨌든 개콘을 그러면 하차를 하신 뒤에 어떻게 보면 사실 일은 온전히 내 소유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사실 개그맨 과거 또 그래도 성공했던 경험이 있는 개그맨으로서 사실 행사라든지 다양한 또 MC 제안을 많이 받으셨을 것도 같고 사실 그렇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직장인과는 달리 슈퍼스타의 약간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슈퍼스타는 사실 개인 그 존재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산이기 때문에 그 자산을 계속 활용해서 돈을 버실 수도 있었을 텐데 연예계라는 곳을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우리가 한번
아는 연예인, 그러니까 얼굴만 봐도 이름을 알고 저 사람의 무슨 일을 하고 어느 방송에 나오는지 안다는 연예인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면 200명이 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 상위 0.1%가 석권을 하는 시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99.9%는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TV에 자주 나왔다가도 없어지는 사람도 많아지는 거고 영원히 이 일을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장르죠. 대중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인기를 정말 20년 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우리가 딱 떠오르는 유재석 선배님, 뭐 강호동 선배님 이분들은 5천만 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개그맨 생활이 어떠냐면 전국에 있는 재능으로서 노동으로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국에서 가장 웃긴 10명을 뽑습니다. 1년에. 근데 그 10명 중에 얼굴을 좀 알리거나 히트콘을 내거나 이제 이름이 알려지거나 이제 인기를 얻는 사람은 1년에 많아봤자 한두 명. 그리고 그 한두 명이 살아남고 나머지 8명은 퇴출이 됩니다. 이 시장에서. 그 다음 또 그 한두 명을 또 모아요. 이렇게 그 1년에 한두 명씩 성공한 사람을 또 이렇게 모아서 그 중에서 MC가 되는 건 또 한두 명. 근데 또 그 MC를 또 모아서 그해 대상을 받는 사람은 또 한두 명이 되는 거죠. 근데 그 한두 명을 그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 시장을 이렇게 뒤집고 이렇게 껴서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는 그런 시장이죠.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노동으로서 소모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좀 보다 내가 좀 시간을 즐기면서 나에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하는 것이 좋은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느꼈던 거죠. 몸값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이 시장이 쇠퇴를 하고 이 시장이 쇠퇴가 된다면 이곳으로 모이는 돈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체험을 하고 이 시장은 이제 곧 쇠퇴기를 겪고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저는 2014년도에 깨우쳤거든요. 뭐 그 이후로 한 6년 정도 더 유지가 됐지만 뭐 인기는 사실 그때보다는 굉장히 시들시들했었고 그래서 저는 오롯이 소유할 수 없는 일이라면 소유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연예계라는 곳이 사실 되게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걱정이랑 연예인 걱정을 하지 말라고. 저 같은 연예인은 걱정해 주셨습니다. 거의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데 정말 많이 쉬고들 있어요. 후배들 보면 심지어 이 진짜 코미디죠. 책에도 썼는데 그렇게 재능을 있고 그 재능을 인정받아서 그 재능으로 노동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인력을 1년에 10명씩 뽑아놓고 그들을 라이딩을 시킨다거나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게끔 만드는 이 상황. 이게 비단 개그만의 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취준생 여러분들 얼마나 재능 많고 스펙을 쌓으려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결국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게 만들어둔 이 현실이 저는 이 현실이 너무 좀 안타까웠다고 생각을 해요. 주변에 좀 어려우신 후배님들은 많죠. 진짜 그렇게 하시겠군요. 근데 사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작가님은 투자자를 변신하신 뒤에 저도 작년에 슈퍼개미 이정윤 세무사님 방송에 출연하신 걸 봤는데요. 맞아요. 이정윤 형님. 작년 10월경에 이제 100억대 부자가 되면 책을 내시겠다고 이제 그때 방송에서 발언을 해주셨어요. 와, 그거 보셨어요? 와, 나 이거 얘기하시는 분 처음 봤어. 와, 대단하시네. 그 뒤로 1년 만에 사실 이 비겁한 돈 책이 출간됐는데요. 용기 있는 기회주의자가 부를 얻는다. 비겁한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방송에서 선언을 하신 만큼 정말 100억대 부자가 되셨으니까 이 책을 내신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너무 과한 추론이고. 지금 제가 늘렸던 이 수익은 사실 수익 창출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이게 투자물에 이렇게 투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가격은 언제든지 변동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까지 단정 지으면은 큰일 나고. 그리고 이 책을 낸 이유는 사실 진짜 그러려고 그랬어요. 이정윤 세무사님이랑 얘기할 때도 진짜 100억대가 되면 난 진짜 내 인생에 대한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만나다가 그러니까 제가 이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투자를 시작하면서 그 투자자분들을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를 매일 보면서 경제채널을 보면서 거기 나오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했던 생각이 방송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 게
제가 만나 뵙고 싶었던 모든 분들을 만날 수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진행했던 YTN이라는 그 회사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투자자이신 김종봉 씨를 이제 제가 초대를 했어요. 왜냐면 그분이 유튜브에서 하는 말이 너무 맞는 말인 것 같고, 야, 이 친구 나이가 이렇게 어린데 존경스럽다. 그래서 이 친구랑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해서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저는 그런 투자자분들에게 절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돼요라고 안 물어보거든요. 그거는 그런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 투자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이 종봉이랑 뭐 친하니까 뭐 김종봉 씨랑 김종봉 씨랑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하는데 김종봉 씨가 저한테 형 이거 책을 내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내가 자산이 그 정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책을 내냐. 부끄럽다. 그건 너무 민망해. 내가 돈 얘기하는 거, 방송하는 사람이 돈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라고 했는데, 형님, 이제 그 시기에서 좀 변화가 되는 시기다. 솔직하게 돈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지금 저랑 대화했던 것만 내용을 추려도 굉장히 좋은 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용기를 얻고 그때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지. 뭐 100억이 이거는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유추할 수 없는 게 이 투자물은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아직은 잘 몰라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최근에 뭐 저희 경쟁사긴 하지만 뭐 경제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고정 코너로 그 가상자산 코너도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가상자산에도 조금은 또 발을 담궈 놓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도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겠죠? 그 실시간으로 변하는 걸 보면 안 되죠. 보면 안 되죠. 저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나 이 가상자산의 가상화폐나 뭐 NFT도 마찬가지고 이 영역은 보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트레이딩의 여정, 사고 파는 그 고점을 맞추려는 그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변하게 될 세상에 대한 나만의 보험을 든다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모아가는 게 보유하는 영역에서 모아가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유일하게 하는 방송이거든요. 그 방송이. 그걸 또 아시네요. 대단해요. 기자분들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경쟁사라서 뒷조사를 아이고 탈탈 털겠는데 어쨌든 그걸 왜 하냐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 방송을 하면 NFT부터 시작을 해서 가상자산의 전문가분들이랑 방송이 끝나고 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장이 돼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앞으로 디파이는 어떻게 갈까요? NFT 뭐 지금 원숭이 사진이 3천억이 되는 게 말이 됩니까?부터 해가지고 막 이거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럼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이러면서 출연료의 그러니까 노동의 개념이 아니라 저는 굉장히 투자의 마인드로서 그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과 귀와 뇌를 열어놓고 다 받아들일 준비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누구 말 듣고 야 비트코인이 지금 8만 달러가 됐대. 그때 뭐 진입하시거나 그런 영역은 아니고 망했어 3만 5천 달러가 됐어 그 영역이 아니라 그냥 나 비트코인 뭐 1비트코인이 있어 의 대화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 좀 있어 뭐 이런 식의 대화죠. 보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책을 내시면서 사실 제목이 이제 비겁한 돈이잖아요. 근데 사실 돈은 보통 이제 그냥 요즘 뭐 한머니, 스마트머니다 뭐 이런 많이 말씀하시고 뭐 아니면 때에 따라서 뭐 레버리지 투자가 위험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 조급한 돈 뭐 이런 걸로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또 비겁한 돈은 어떤 이유로 이제 비겁한 돈을 붙이신 건가요?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그러려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제목을 지었지만 이 제목에 대한 정의는 우리는 인정을 하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락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전업 투자자들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닙니다. 뭐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서 저보다 훨씬 투자 잘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비겁한 돈은 상승장의 초입에 진입하는 돈이라고 투자할 수 있는 그 시기라고 우리는 단정을 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상승장에서밖에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상승장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비겁한 돈의 위치를 선점을 해야 되는 것이냐, 어떻게 길목을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렇다고 해서 사회에서 말하는 저 비겁한 놈이야, 저거 기회주의자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좀 안 좋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투자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비겁해야 되고 철저하게 기회주의자여야 됩니다. 모든 투자로서의 기회주의자가 돈을 버는
상황. 워렌 버핏 굉장한 기회주의자 아니겠습니까?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 매도를 하는 게 그 타이밍과 기회를 엿보는 그런 상황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상승 사이클에 편입할 수 있게 비겁한 마음을 가져보자. 그 돈은 우리가 잘해서 번 돈이 아니고 뭐 운도 따라야 되는 돈이고 이 돈은 그렇다면 우리가 비겁한 돈으로 인식을 하자. 왜냐? 우리의 실력으로 번 돈이 아니다라고 인정하자는 거죠. 예. 그 사이클을 편입할 수 있는 시기와 눈을 길러보자. 돈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질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비겁한 돈이라는 제목을 지었죠. 예. 사실 뭐 책 중간에 다시 한번 비겁한 돈뿐만이 아니라 모두 다 각자 투자자로서 비겁한 마음을 서술해 주신 것도 재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 실력에 비해서 과한 수익률이나 더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비겁한데 또 그걸 인정을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되게 좀 무서우면서도 섬찟하면서도 좀 대단한 게 관심을 가진 그만큼만 허락을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후배들한테 뭐 개그를 열심히 하면 돈이 따라와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돈을 벌려면 돈 자체에 관심을 가져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전업 투자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비겁하게 돈을 벌고 싶다. 근데 내가 버는 돈은 그렇게 벌어도 되고 남이 그렇게 벌면 손가락질하는 그런 자세는 취하지 말자. 아는 거죠. 우리 다 인정하자. 비겁하게 돈을 불리고 자산을 불리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인정을 해야 그제서야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돈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긴다라고 해서 첫 문장이 사실 이 책의 첫 문장이 나는 돈을 좋아한다 네, 맞습니다. 라고 썼어요. 근데 사실 그 한 문장 쓰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그 문장을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내놓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저 역시도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이왕 쓰는 거 진짜 솔직한 데 써보자. 한번 예. 그냥 이렇게 표현해서 진짜 빤스 벗고 한번 써보자. 예, 진짜 탈탈 털어서 내 스스로를 독자들한테 한번 펼쳐보자. 뭐 그냥 내 뇌에 있는 거를 그냥 예. 그런 생각으로 책을 정말 솔직하게 쓴 책입니다. 예. 그 굉장히 좀 쉽게 썼어요. 예. 예. 쉽게 읽히도록. 넘기더라고요. 예, 예. 근데 사실 저는 과거 방송을 또 기자답게 많이 추적을 해봤는데, 자 최근에 김 작가 TV에도 출연하셔서 이제 16년도 그래도 비겁한 지점을 이제 처음 찾은 게 부동산 시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016년을 전후해서 이제 비겁한 돈을 올인하신 게 첫 투자이자 지금까지도 가장 큰 투자 수익을 안겨준 케이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추정컨대 이제 100억대 자산가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인 감수도 있지만 뭐 4년 만에 100억대 자산을 만약 만든 뭐 가상의 인물이 있다고 치면은 시드머니를 뭐 한 20-30억으로 출발해서 그동안 소위 다주택으로 갭 투자를 하셨다면은 그동안 뭐 이 정도 100억을 버실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2배에서 3배 정도 올랐으니까요. 근데 지금 입장이 그 입장이시고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를 일단 분양 시장이 미분양이 났었던 상황이고 2015년도, 2016년도는 미분양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꿈틀꿈틀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 당시 분양을 받으셨다면 중도금 60%까지 무이자로 나왔었어요. 네, 60%까지 무이자가 나오면은 10%만 이제 아파트를 계약금 10%만 내면은 그 아파트가 4명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물론 마지막에는 40%를 이제 뭐 한 번에 납입하긴 하셔야 되지만 시작을 하기 위해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잡기 위한 돈은 그 아파트 가격의 10%였고 그때 당시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4천만 원이 넘는 아파트가 거의 없었어요. 정말 뭐 굉장히 큰 뭐 강남이나 용산이나 뭐 이런 쪽에 주상복합 아니면 4천만 원이 뭐 성수 쪽에도 그랬고 그쪽이 최고였겠네요. 한 5천만 원대가 그때 아크로가 그때 분양을 했었거든요. 2017년도에. 17년도에. 예. 용산에도 주상복합 하나가 2017년도에 분양했었는데 그때 최고의 분양가를 찍었던 게 아크로로 기억을 해요. 그때 당시 제가 굉장히 좀 유심히 좀 봤던 기억이 있고. 그때도 항상 기사나 이런 데서는 말이 되냐 저 분양가가 얘기 많이 났어. 근데 지금 그 가격이면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싸? 이렇게 되는 거죠. 투자라는 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때 당시에 아파트를 한 채 살려면 지금의 전세가도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전세가, 그러니까 갭 투자로 치면은 이렇게 얘기해서 좀 너무 현실적이긴 한데 그때 한 1억 5천이면은 마포, 성수, 성동, 용산에 아파트를 한 채 살 수 있었어요. 마영성 아파트. 네, 20평대를 1억 5천에서 2억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그 아파트를 살 수 있었어요. 갭 투자를 하셨다면. 대출을 더 받으셨다면 더 금액은 줄어들겠죠. 그럼 몇 천만 원만 가지고 그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그 시기, 정확한 제가 지적한 그
비겁한 지점이 그때였던 거죠. 이게 말이 돼? 잠깐 가격이 좀 전세가 4억 5천인데 아파트 가격이 6억이네? 왜 이렇게 전세랑 차이가 안 나지? 아니 그렇다고 사람들이 안 살려는 심리가 더 세구나. 남들이 관심을 안 갖는 지점이었거든요. 서점에 가보면 이 가판에 어떤 책들이 쌓여있냐면 부동산은 끝났다. 뭐 약간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예. 예. 부동산은 없다. 예. 망했다. 이제 뭐 없다. 부동산을 사는 거는 뭐 무슨 자살이 뭐 이런 내용의 책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그때 느꼈죠. 이 지점이 비겁한 지점이 될 수도 있겠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저쪽 책꽂이에 꽂혀져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는 책을 한번 읽어보자라고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간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도쿄를 따라간다. 버블이 이제 꺼진다. 더 하락할 것이다. 근데 그때는 이미 7년 동안 하락장이었거든요. 2015년도까지. 더 하락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더 하락을 하면 사람들이 아니 서울에 살고 싶어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공부를 끝낸 뒤에 이건 정확한 비겁한 지점이다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올인해서 서울의 아파트를 샀던 기억이 있어요. 예.